공수처 법안이 지난 3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무려 245일이 걸렸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부터 공수처법이 통과되는 순간까지 저희 KBS 뉴스 KR에서 그 과정을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 되는 거잖아. 네, 여기 제 방이에요. 제 방이고 제 방에서 제 부자가 문제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합의안이 구출돼서 한국당 의원님들이 오셔서 방 안에 있는 소파로 막아놓으셔서 문을 아예 열 수도 없고요. 밖에서도 밀어서 열 수가 없도록 또 잠가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신 거 이미 승리한 겁니다. 이긴 겁니다. 오늘 특정 세력 지지자들이 국회를 유린하다시피 했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 급기야 벌어졌습니다. 일부 개정 법률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상만 봐도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구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백혜련 의원께서는 여당 내에서 공수처법을 대표 발의하셨잖아요. 네. 가결됐을 때 감회가 어떠셨는지요?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도 검찰 개혁을 하도록 정치를 시작했고요. 정말로 사개특위 기간을 하면은 거의 2년 이상입니다. 그 기간 네. 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가결되니까 정말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네. 네, 백혜련 의원 안, 권은희 의원 안 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걸고 사실상 싸우셨는데 어쨌든 좀 감회가 정말 좀 소외가 네.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공수처법을 두고 그 검찰은 반응이 어땠는지 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거든요. 사실 검찰이 지난 세월 동안 굉장히 공수처법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이번에는 초기에는 그렇게 반대를 하지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은 문무일 검찰총장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다 공수처에 반대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에 실제로는 법안 통과를 앞두고는 네. 수정안 조항, 통보 조항을 필두로 해서 굉장한 반대 의견을 피력을 했고요. 네. 국회를 상대로 많은 노비도 했습니다. 예, 뭐 내용은 조금 이따가 잠시 뒤에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양 변호사님도 저희가 사실 패스트트랙 지정부터 소위 옆에도 계시지만 동물국회 논란이 있었을 때부터 계속 이 사건을 함께 전달을 해주셨잖아요. 지켜보시면서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이 공수처법이라고 하는 게 검찰 개혁의 여러 가지 제도들 중에서 그 중요한 한 축이긴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는 또 아니고 이게 정치적 입장 차이로 이렇게 다퉈졌어야 될 문제도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검찰 개혁, 사법개혁 내부에서 우리 국민들이 봤었을 때 검찰은 여러 가지 잘못들, 문제점들이 있어도 왜 이 부분들이 깨끗하게 밝혀지지 않을까. 그리고 검찰의 힘을 독점하면서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대표적으로 지난해 계속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수사를 예. 봐도 네. 보기에 따라서는 이거는 좀 검찰권이 너무 남용이 되는 게 아니냐. 이거는 어떻게 좀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생각해왔던 것들이고 그래서 사실은 뭐 백혜련 의원 옆에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이 검찰 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정치적 싸움처럼 빚어지는 바람에 국민들의 관심에서 좀 멀어졌기도 했었는데 그 과정을 다시 극복을 하고 통과가 됐다라는 점 일단은 환영을 하고요. 예. 또 이게 정치적으로 싸움이 되다 보니까
아직도 이 내용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해다. 예, 혹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이 시간에 좀 천천히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 백혜련 의원님, 결국 어쨌든 공수처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진짜 작년이잖아요. 이틀 남겨놓고 네. 사실 30일에 통과가 됐는데 공수처법 핵심 내용을 한번 짚어볼까요?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제명이 고위공직자 범죄 비리 예. 수사처 아닙니까? 네. 그 제명답게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기능을 우선적으로 갖고요. 판사, 검사 그리고 경무관급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권까지 갖는 기구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65년 만에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를 깨는 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양 변호사님, 공수처법이 통과됐다.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참여연대가 96년도에 그 예. 입법 청원을 했기 때문에 예, 국민청원이 96년, 있었으니까 예. 23년이 됐고요. 예. 이제 사실 24년 아닌가요? 24년 다 네. 24년이 24년 됐죠. 네. 해가 넘어갔으니까 예. 그리고 그 사이에도 많은 뭐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 대선 공약 1호로 1호였죠. 이끌었었고 네. 많은 정치권에서도 얘기가 나왔던데 이 어떻게 보면은 검찰 이외에 상설적으로 이 기소권을 일부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탄생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왜 그럼 이게 의미가 있을까? 사실 검찰이요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처음에 나중에 집행까지 다 하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뭐가 잘못된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사를 한다는 거는 뭔가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죄를 지었을 것 같다는 의심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밝혀내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수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이니까 네.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할 수밖에 그렇죠. 없고 네. 그와 관련된 것들만을 다 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수사권이 있고 그런데 이 수사용 결과를 넘기는 재판에 넘기는 기소권은 네. 그 권한을 좀 분리를 시켜놔야 누군가가 수사를 해서 가져왔을 때 이거를 보니까 이 부분이 의심하는 건 맞지만 또 다른 걸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걸 좀 객관적으로 점검을 해줘야 되는데 재판 이전에 기소권 예. 단계에서 점검을 그렇죠. 해야 된다는 해줘야 말씀이죠? 되는데 한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 처음에 의심했던 것부터 계속 재판을 넘겨갈까지 그 마음이 유지가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다 이런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수사를 할 때부터 재판을 넘길 거야라는 생각을 하고 수사를 하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객관적인 기관으로서의 공정성을 잃게 되더라. 예. 그래서 검찰은 사실은 원래는 인권보호장 기구인 거고 검찰에는 객관 의무라는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와 재판을 한 곳에서 하다 보니까 네. 예. 가끔 너무 무리한 수사들이 벌어지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통제할 수 있고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우리가 검찰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예. 검찰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예. 그런 장치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럼 백혜련 의원님, 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 대해서 거의 한 7천 명 정도가 대상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대상이 되는 건가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공직사회에서 네. 조금 높다 생각하는 분들은 다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가장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 그리고 네. 청와대의 그 3급 이상 공무원들 그리고 대법원장 네. 그리고 우리 제가 속한 국회의원, 국회의원, 예. 네, 국회의원들, 예. 판사, 검사, 예. 그리고 군 장성, 네. 네. 아까 말한 또 경찰, 고위 경찰들, 네, 그리고 금감원이라든지 감사원의 상급 공무원들도 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네. 한 7천 명 정도가 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소권까지 갖는 숫자는 그러니까 판사, 검사, 경찰 해서 한 5천 명 정도가 됩니다. 예, 또 뭐 높으신 분들을 이제 조금 뭐 긴장하실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그 다른 수사기관과 비교했을 때 공수처 규모가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높으신 분들을 조사하니까 커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규모는 어떻습니까? 사실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요? 네. 수사처 검사가 25명이고요. 예. 수사관이 40명이에요. 7천 명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러면 사실 검찰의 검사 숫자가 2,200명쯤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규모죠. 우리가 보통 검찰청이 지청이라고 하는데 예. 작은 지청 정도밖에 안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에 검찰에서 이렇게 반발했던 수정안의 내용 중에 이제 통보 조항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수처에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알게 됐을 때 네. 통보를 하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처음부터 공수처가 그 사항을 알고 예. 검찰이 수사할 수도 있고 경찰이 수사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먼저 처음에 일종의 가르마를 공수처가 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생기게 된 겁니다. 어떤 일이든 가르마를 잘 타는 게 참 네, 중요하죠. 그렇죠. 예. 사실은 제가 원래 냈던
법안에 네. 이첩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어도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첩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는 조항이 네네. 있습니다. 근데 네. 만약에 그것이 수사 말미에 이첩을 하라고 하면 수사기관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경찰이나 검찰도 자기네가 열심히 수사했는데 네. 이제 우리한테 가져와 이러면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초장에 잘 이 사건은 검찰이 수사하고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공수처가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면 가져오고 요것을 잘 할 수 있게 위해서 네. 통보 조항을 넣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중립적인 것을 그럼요. 한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양 변호사님은 지금 사실 공수처가 통과되고 법안이 통과되고 가장 지적됐던 부분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이 독소 조항이라고 하는 부분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그게 왜 통보조항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그러면 이첩을 하게 되면 처음 수사 단계부터 이거를 정리를 해줘야 양쪽이 충돌하는 뭐 검찰이 먼저 시작했든 경찰이 먼저 시작했든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뭐 경찰이나 검찰에서 예를 들어서 대기업을 수사를 했는데 대기업에서 횡령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횡령된 돈 중에 일부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걸로 쓰였다. 그럼 고위공무원이 들어가 있는 이 범죄는 맞는데 전체 범죄 규모로 봤었을 때는 그냥 검찰이나 경찰에서 하는 게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정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배 의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건마저도 공수처에서 덜컥 가져가서 수사 다 해놨는데 우리가 한 거야라고 발표를 하면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재주는 곰이 부르는 예.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막자고 하는 거고요. 네. 또 더해서는 이 공수처 규모 작잖아요. 근데 작죠. 말씀 들은 것처럼 생각보다 작은데 그러면 그 작은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전국에 있는 문제가 혹시 있을지 모를 예. 상황들을 추천을 정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보력의 한계 이런 걸 또 극복하기 위한 거고요. 무엇보다 이게 독소라는 조항을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는 게 예. 발상 자체가 이런 겁니다. 애초에 고위공무원과 관련된 수사는 이 공수처에서 담당을 하는 거다. 네. 이쪽의 업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건데 이 검찰이 이 부분을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왜 이쪽에서 가져가야 되느냐, 왜 이걸 알려달라고 하냐라고 생각하면 독수처럼 비춰질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공수처라는 게 상당히 조금 어찌 보면 무서운 조직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수처 구성원들을 좀 잘 구성을 해야지 또 많은 국민분들께서 이런 좋은 기관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구성원들은 어떻게 뽑습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뭐 공수처의 한마디로 우리가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예. 하죠. 그 부분을 굉장히 문제를 삼으시고 어떤 정권의 호위 부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공수처의 조직 구성의 방식을 보면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그래요? 조직입니다. 예.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공수처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공수처장의 임명 방식이 7명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2명의 추천 후보를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 7명의 추천위원 중에 예. 법무부 장관, 법원 행정처장, 예. 대한변협회장, 예. 그리고 여야가 동수로 2명씩을 2명씩. 추천하게 되어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7명 중에 6명이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야당에서 야당 2명이 예. 반대를 하면 후보조차 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 중립성을 가질 수밖에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조직이라는 거죠. 야당은 어떤 야당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은 뭐 자유한국당도 있고 다른 또 다른 야당들도 포함해서. 군소정당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일각에서는 네. 4+1 협의체에서 이번에 이렇게 공수처 법안이나 선거 법안을 협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2명 야당 몫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게 한국당 2명이 아니라 다른 야당들과 함께 협의를 하면 이게 반대의 목소리를 정말 낼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근데요,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저는 반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한 당이 반대하면 그 사람 후보가 안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은 자유한국당, 어떻게 보면 소수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유한국당 한 당, 자유한국당이 찬성하는 후보만이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오히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그거는 소수 독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수처장 뽑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수사관은 그럼 어떻게 임명을 합니까? 이제 그러니까 수사관보다도 이제 수사처 검사가 또 중요한 건데요. 중요하죠, 예. 네, 수사처 검사도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래서 추천을 하게 돼 있는데요. 네. 인사추천위원회도 여야 동수로 2명씩의
그 추천위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조도 굉장히 그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격 조건도 어떤 그 검사 자격을 갖는 것보다도 강화돼 있습니다. 그 변호사 경력 10년에 수사 실무 경력까지 5년을 또 요구하기 때문에요. 네. 사실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특검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검사의 역할을 하는 특검 보호 자격 요건이 변호사 경력 7년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강화된 조건인 거죠. 네. 그러면 사실상 양 변호사님도 공수처 그 수사원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내심 기대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자격 요건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10년 자격 요건만 따진다면 저도 할 수는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수처에서 10년이라는 자격 요건에 5년이라는 조사 실무를 하도록 더 강화한 거는요. 여기서 조사라는 표현을 쓴 것 때문에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수사가 아니라 조사냐? 예. 이게 검사들이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니까 검찰 출신들을 가져가야지, 혹시라도 뭐 다른 조직, 예를 들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일들을 해온 사람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수사가 아니라 조사라고 해서 좀 폭넓게 사람들을 쓰려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이제 변호사 출신들 중에서 네. 금융감독원이나 감사원 이런 데서 특히 경제사본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사 업무를 해보신 분들이 있거든요. 대개 부정부패 사범들 같은 경우에 이게 무슨 폭력 정권을 저지르는 게 아니잖아요. 돈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을 이제 모셔오기 위해서 조사 경력이라고 그렇게 붙인 거라서 형식적으로 제가 할 수 있다라는 것과 제가 실제로 거기 갈 가능성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사람 봅니다. 일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감사원 쪽에서 일을 하진 않았습니다. 저도 못 갈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변호사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변호사 업무 자체가 재판 수사 실무에 실제로 포함이 됩니까? 네, 포함이 됩니다. 따로 말씀하세요. 근데 아무튼 이게 이제 공수처가 이제 신설이 되니까 사실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 가운데 가장 큰 메시지는 초대 공수처장이 어떤 분이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분의 이력이라든지 이런 생각들이 공수처가 이렇게 가겠구나라고 국민들이 이렇게 메시지를 받아들일 텐데, 초대 공수처장 어떤 분이 돼야 될까요?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정치적 중립성을 예. 가진 인사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기본적인 진짜 그 공수처장으로서의 수사의 엄정함을 유지하고 이런 건 뭐 기본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구성 방식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으로 한쪽으로 편파적인 인사가 어떻게 보면 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정말 그 야당 인사들 의원님 추천한 후보들이 보기에 어느 한쪽으로 편향돼 있다고 생각하면 후보조차 되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예. 그런 인사가 저는 공수처장으로 추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백혜련 의원님의 안대로 원안대로 그런 공수처장이 만들어진다면 정말 국민들이 다 동의를 하고 네. 이런 조직이 더 오히려 삼권 분립을 더 강화하는 그런 조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양지열 변호사님, 이게 공수처가 설치되면 정말 우리가 체감하는 것들이 달라질까 하는 부분이 검사 기소율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동안 검사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0.1%만 국민들이 이게 제일 불만이에요. 예. 예. 그런 부분에서 찬성하는 목소리가 컸었거든요. 사실 국민들만 불만이 아니라 검사 내부에서도 저는 불만이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조직이건 간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면 그 안에는 참 인간은 절대 완전을 할 수가 그럼요. 없어요. 잘못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잘못한 있죠. 사람이 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럼요. 게 구조적인데, 왜 저 조직은 유난히 기소율이 다른 데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 떨어질까? 편파적인. 학교 선생님들을 모아도 저보다는 높게 나올 텐데 왜 그럴까? 이거는 뭔가 내부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실제로 그랬던 것이 그동안 뭐 무슨 스폰서 어쩌고 뉴스에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예. 나중에 결과를 보면 처벌은 안 받는 경우 예.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봤잖아요. 최근에 뭐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같은 경우에도 물론 무죄는 받았습니다만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면서도 야, 이거 초기에 수사해서 결과 발표 제대로 했으면, 수사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법원이 드러내고 할 정도였지 않습니까? 네. 뭐 검찰 내부에서도 대표적으로 이문정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 검찰 자정 능력 잃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뭐 저는 검사분들이 잘못했다기보다 이게 외부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적인 어떤 장치가 없으니까 네. 이게 끝까지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하고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정말 드러난 문제가 있었을 때도 뭔가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책망한다는 것 자체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거잖아요. 네. 대표적인 것들로 하나를 꼽을 수 있는 게 흔히 정관예우. 저는 그거 정말 개인적으로 없어져야 되는 거 저는 아닙니까? 그거 정관 예. 비리라고 보거든요. 그럼요. 이게 예우가 아니라. 판결을 공정하게 해야지. 뭐. 판결도 예. 그렇고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선임계도 되지 않고 전화변론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든가 그냥 아름아름으로 해서 검찰 단계에서 법원 단계에서 이렇게 글자 그대로 유전무죄처럼 비춰지는 일이 생기는 게 사실은 그게 법원이나 검찰의 신뢰를 가장 떨어뜨리는 건데 이거를 없앨 수 있는 것도 저는 공수처라고 보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서 이걸 들여다볼 수가 있고 우리도 잘못하면 재판에 넘겨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가능성 자체가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 오히려 사법부, 이 검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공수처의 역할이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백 의원님,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공수처 조사 대상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정말 높으신 분들이잖아요. 일각에서는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높으신 분들을 조사하는 기관인데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는 거 아니냐. 높은 사람들이 오히려 공수처 눈치 보고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공수처가 처음에 나오게 된 이유가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검찰이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 진짜 수사권, 기소권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는 이런 구조하고요. 그다음에 방금 양 변호사님도 얘기하셨지만 검찰의 어떤 제 식구 감싸기 이런 것들 그리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입에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작동을 해서 공수처가 출발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수처라는 거는요, 진짜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검찰이 가졌던 어떤 권력을 견제하고 분점하는 역할을 하는 정도고요. 지금 아까 25명이라고 했잖아요. 25명을 가지고는 진짜 군림하기가 기본적으로 힘든 조직입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검사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또 수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상호 견제와 균형이 완전히 성립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의 그런 우려들은 정말 우려에 지나지 않는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공수처가 이 검찰의 어두운 과거를 그대로 물려받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걸 하려면요, 그 전제 조건이요. 검찰을 놔두고 굳이 공수처를 내는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검찰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2,200명이고 공수처 새로 만들어지니까 25명인데 그러면 25명 얻으려고 2,200명을 버렸겠어요. 과거에 또 우리 잘못된 어떤 과거를 떠올려 보시면 국가정보원에 뭐 내부 요원들이라고 그래서 민간인들 사찰했던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거 이 정권 들어서 다 폐지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정권이 쓸 수 있는 힘이었던 거거든요. 만약에 정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체를 만들고 싶었으면 그럴 이유가 없죠. 검찰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히려 더 힘을 주고 과거처럼 이제 검찰 출신들이 뭐 청와대에도 들어가고 해서 통해서 힘을 딱 장악하고 있으면 그래서 예전에 이제 좋지 않은 의미에서 정권의 신여라는 정치검찰이라는 오명도 검찰이 뒤집어 썼지 않습니까? 그거를 씻을 수 있어서 검찰도 좋고요. 양쪽이 두 개가 생기니까 이제 어느 한쪽이 거기에 이렇게 정권과 코드를 맞추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두 개가 생겼으니까. 둘 모두를 장악하기는 힘들다. 그렇죠. 사실상. 그리고 한쪽이 그런 쪽으로 가면 다른 한쪽이 여기를 수사할 수가 있잖아요. 기사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우려는 오히려 많이 줄어들었다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직 뭐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성과를 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어느 성과를 이뤄내는지를 좀 봐야지 국민들이 공감할 것 같은데 백 의원님 언제부터 운영합니까? 이제 뭐 공포 6개월 시행인데요. 네, 실제로는 이제 법령 작업도 이제 계속적으로 시행령이라든지 그다음에 추천위원회 구성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 7월 달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반기. 그리고 하반기. 빨리 저는 이제 너무나 국민적인 열망이 컸던 조직이기 때문에 후속 작업을 빨리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름쯤 되겠다. 이제 그리고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도 끝나지 않았습니까? 좀 검찰 개혁 자체로 봤을 때도 탄력을 받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마 오늘 추미애 장관님이 오늘 임명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오늘 임명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다고 한다면 사실 법무부 장관이 너무 오랫동안 공석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미애 장관이 당 대표로서의 경력 그리고 5선 국회의원으로서 갖는 어떤 추진력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검찰 개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 변호사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덧붙여지게 된다면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제 어느 정도 단계 제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공수처법과 관련해서는 백혜련 의원의 이름이 영원히 남겠네요. 그렇군요.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